자, 76쪽 동백꽃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 작품은 언제 이제 나오냐면 이제 2학년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2학년 교과서에서 뭐 할 때 나오냐면 서술자의 효과할 때 나와요. 우리가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의 역할, 서술자의 효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이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나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나가 남자인데 이 여자애가 나오는데 여자 76쪽이에요. 76쪽. 아이고, 뭐 에너모드. 에너모드. 자, 뭐라 했냐? 아, 끊겼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 말고 나 여자애가 76쪽이에요. 나 말고 아우 정말 내가 이제 여자애가 마음 편한데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는 약간 순수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는 다 알고 점수는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점순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목이 동백꽃이잖아. 이 동백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 언제지? 공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백꽃은 여러분 동백꽃 보통 말하면 빨간 겨울에 피는 빨간 이제 탐스러운 꽃을 동백꽃이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동백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백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동백꽃은 생강나무 꽃인데 생강나무 꽃은 노란색이거든요. 이건 노란색이고 생강나무 꽃은 강원도에서는 동백꽃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동백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강원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생강나무 꽃은 언제 피냐면 봄에 피어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알아둘게. 이게 배경이 1930년대거든요. 우리가 1930년대 하면 보통 일제강점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뭘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해요. 소작인 또는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근데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땅을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치?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해요. 마름. 근데 여기서는 마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름이 나오면 1930년대인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요? 괜찮니? 결과적으로 마름과 여기선 소작농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이 마름 집이고 그리고 주인공인 나가 소작농이에요. 그러면 나의 집안에서는 점순이의 집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계층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작품 바로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이 싸움 뭐냐면 자꾸 점순이가 나의 닭을 가지고 닭싸움을 시키는 거야. 닭싸움을 자꾸 시키는 거야.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약간 이제 비속어가 나와요. 이런 비속어가 나오면 약간 사실감도 주고 웃음도 유발해주고 라고 생각하면 돼. 요새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아르는거리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는 얘가 나를 왜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눈치코치. 그렇지. 눈치코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자, 나흘전은 며칠 전일까? 4일 전, 그치? 4일 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면은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그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 무슨 구성이라고 배웠지요? 역순행적. 순행적은 시간순이고 이거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입체. 오케이. 입체적 구성이라고요. 왜 생각이 나지? 역순행적 구성. 같은 말로 입체적 구성이에요. 나흘 전 감자 쪼간을 감자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대.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울타리 영대 생이지는 귀찮게 하는 걸 얘기를 해. 생이질 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김치 않는 나한테 수작을 걸었다라는 거야.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원래 친했던 사이야? 아니었다는 거지.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는 뭐 하물며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 망하지만 계집애가 남일하는 거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뱉는 이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누가 일하기 좋겠어, 그치?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 하니? 하고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막 깔깔대는 거야. 별로 웃을 게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선 점순이는 나한테 말 걸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눈치가 없으니까 뭐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요?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뭘 유발할까?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점순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웃기면 뭐라고 하냐면 해학적이다 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 해학적이다 라고 해.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로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손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에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뭘 내밀었냐면 언질건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회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어주었대. 이 감자의 의미는 뭘까? 마음 표시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뭐 주고 싶잖아, 그치? 이거는 나에 대한 점순이 뭐를 의미해요? 관심 또는 뭐 애정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있잖아. 또 줄 때 이거 배고플 때는 일하니까 배고프니까 이따 먹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줘요. 이거는 배경은 선생님 아까 설명했잖아. 정순이는 누구네 집 딸이야? 마름네 집이 딸이고 나는 소장농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집안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런데 약간의 집안 차이가 나는데 네 집엔 이거 없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의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죠, 그쵸?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집에 이거 없지? 라고 한 거야. 하고 생색이 있는 목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났다니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하면서 이제 계절적 배경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니까 뭘 하냐면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또 이 거절하니까 누가 자존심이 상해? 점순이의 또 자존심이 상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네가 나를 감히 거절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점순이의 또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게 된 거야?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 이렇게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대로 가는 기색이었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대.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이 근 3년, 그러니까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 3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지귀법 쓰였죠?
새빨개 집이 없었다라는 거지. 겁나 이제 화가 난 거야.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거기까지 옆에 빈칸 놓고 넘어갈게. 나는 순박하고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눈치가 없죠. 눈치가 없고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에 반해 점순이는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적극적인 여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나타내는 거 뭐예요? 감자, 그치, 감자. 그리고 이는 과거를 회상하는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넣나요?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78쪽 갈게요. 자, 여기서는 많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줄거리 봐볼게. 감자를 주었더니 무안을 당한 점순이는 자기가 화가 난 거야. 그 화풀이를 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나의 수탉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 수탉과 싸움을 시킵니다. 닭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을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점순이네 닭이 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번 싸움에 패하는 나의 수탉에게 민간요법으로 고추장을 먹여요. 고추장을 먹여 힘을 내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추장을 먹여보기도 하지만 결국 수탉을 못 이겨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점순이가 또 나의 수탉을 데려다 닭싸움을 시켜놓은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참았냐면 이때까지 마을에서 온 지 3년 됐다 했잖아. 이 마을에서 정착하고 도와준 게 점순이네 집이에요. 그리고 사회계 집 마름네 집이잖아. 그러니까 나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점순이가 나를 괴롭혀도 계속해서 참았단 거야. 근데 그 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이제 뚜껑 열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봐볼게. 가까이 와보니까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대. 막 죽게 생기게 된 거야.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보는 그 꼴이 막 치가 떨리는 거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자란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순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방 지금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야. 나는 대뜸 달겨들어서 오 대박 사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번에 때려 엎어버렸대. 닭새끼를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갈등의 최고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단계죠. 우리 소설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거든요. 그 중에 절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의 절정이에요. 닭은 폭 엎어진 채 한 번에 죽어버리고 만 거야. 점순이 닭이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upp두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나자빠져 버렸대요.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한 거야. 누집 닭이 뭐야? 누구지? 마름네 집 닭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난리 난 거죠. 우와, 맞아. 마름네 집 닭이었지? 하고 깨닫게 된 거지.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겨지는지 모르겠다. 난리가 우리 땅도 빼앗기고 그럼 우리 집 막 쫓겨나고 언제 이제 나 큰일 났네? 라고 이제 걱정하게 된 거지.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라고 눈을 가리고 얼굴에 엉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순이가 뭐라 하냐면 야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안 그럴 테냐 물어보는 거야? 뭘 안 그럴 거냐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잖아. 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 뭘 안 그럴 거야? 몰라요. 뭘 안 그럴 거야? 뭘 안 그럴 거야? 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약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렇지 자존심 상하. 내가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감자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감자 사건. 내가 그렇게 호의 베풀면 거절하지 마. 내 마음 받아줘.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살 길을 찾는 싶었대. 나는 우선 눈물을 싣고 자, 근데 얘는 끝까지 얘 마음을 알아볼라. 명색이 뭘 안 그러는지 명색이도 모르건만 끝까지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요?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요. 이런 게
몰라요. 어머, 몰라요. 그대로 써버렸네. 몰라요. 이렇게 모르면 얘만 모르고 우리는 다 알잖아. 아, 정순이야, 니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제 독자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치? 독자에게 그렇지.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웃음이에요? 아무리 봐도 웃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대요. 요 다음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아이고, 엄청 얘는 정신이 강한 여자예요. 그쵸? 그래 이젠 안 끊을 테야 라고 하니까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집니다. 사실 멋에 떠다 밀린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착각이야. 사실 이건 점순이가 나를 덮친 거예요. 점순이가 나를 덮친 거야. 근데 멋에 떠다 밀렸는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제목 노란 동백꽃이죠. 노란 동백꽃으로 파묻혀 버렸대. 그래서 이런 노란 동백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꽃은 약간 로맨틱한 분위기 만들어줘요. 그래서 약간 낭만적인 서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갈등, 해소, 그리고 두 남녀의 애정,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막 고만 아찔하였대. 그러니까는 나도 나의 마음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찔한 게 동백꽃 때문인지 아니면 정순이 때문인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정순이 마음을 알아요? 모른 채로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누집닭인데 이 부분은 집도 내쫓기고 어떻게 땅도 떨어지고 걱정하게 하는 날과 걱정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빈칸 걱정이고 그리고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갈등, 그치. 갈등을 표출한 것도 되고 마지막에 해소의 계기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백꽃의 의미는 나와 점순이의 화해, 사랑을 의미하고요. 나와 점순이의 사랑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낭만적이고 향토적인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 그래서 동백꽃은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꽃을 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강원도의 지역의 분위기를 나타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빈칸 넣었으면 해당하는 문제 풀게요. 77쪽부터 81쪽까지. 맛있다. 답 확인해 봅시다. 77쪽 보면은 1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그쵸. 배경이 되는 것이 막 자세히 막 묘사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쵸. 자, 그리고 2번에 내용 일치 문제 아닌 거네요. 5번. 원래 친한 사이였어? 대면대면한 사이였잖아요. 그지? 3번의 점순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적극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4번의 적절한 것은 2번. 여기서는 얘도 일하고 싶은 거야? 놀리는 거잖아요. 그쵸? 응. 야 말해. 3번. 여기서는 일을 적합하게 적절하지 않음을 나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잔소리 한 거지 그냥. 그치?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5 중에 있겠네? 미음. 자기보다 배고파? 배고파서 내가 지금 점순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1번이죠.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른다고. 자, 5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5번.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4번 맞고요. 이런. 이거는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야. 집안 싸움은 아니에요. 2번이에요. 6번에 2번. 그리고 7번에 알맞지 않은 거 동백꽃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공간적 배경을 알아도 7번에 3번이고요.
자, 나가 기억같이 얘기한 이유는 뭐야? 걱정돼서 뭐가 걱정돼서 써야지? 그 땅도 집 여기죠. 이기 쓰면 되겠지.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게 될까봐 걱정돼서 쓰면 되겠죠.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까봐 걱정돼서 그렇구나. 부분 쓰시면 되고요. 뒤에 어휘 보면 세로의 기세, 가로, 생세, 그리고 이번에 가로, 무턱대고, 그리고 세로, 우한, 그리고 3번에 수작, 4번에 걱실, 걱실히, 5번에 알. 알싸한, 6번에 얼기, 그리고 7번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비문학 꺼내봅시다. 너무 머리에서 수박 소리가 나요. 아 이제 수술. 잘 익었나봐. 쌤이 갑자기 한번 아니야. 너 자꾸 머리 그렇게 하지 마. 내 셰프 죽어요. 아니 쌤도 쉽게 안 죽어요. 내 셰프 죽어요. 그 뭐였지? 머리는 뼈가 총 3단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잘 안 죽어요. 애초에 뇌도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충격. 그래도 충격도 주지 마. 자, 18쪽 볼게요. 18쪽부터 문제 쭉 풀 거야. 어디까지 풀어야겠어? 22쪽까지 문제 쭉 풀고 같이 답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험 문제 어렵게 주셔가지고 그 누가가 나 1분단 보면 지붕이 집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특히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우리 전통 가옥계의 이름도 지붕과 관련이 있대요. 그만큼 지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 지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한옥 두 가지가 뭐야? 기와집과 초가집인데 기와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을 가리키고 초가집은 지피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만든 집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초가지붕보다 기와지붕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초가지붕을 만드는 재료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구하기 쉬운 것들이어서 농민이나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고 비교적 비싼 재료를 만드는 기와지붕은 양반이나 부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확실히 지피나 갈대보다 같은 풀보다는 기와가 튼튼하기 때문에 기와지붕이 더 견고하기는 하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기와지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가지붕, 기와지붕이 핵심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기엔 초가지붕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초가지붕의 석가래는 다른 지붕의 석가래보다 훨씬 경제적인데 초가지붕의 석가래는 가벼워도 괜찮고 숲에 있는 고든 나무를 베어서 다듬은 뒤 바로 지붕에 올려도 될 만큼 크게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또한 초가지붕 환풍이 잘 되며 집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 준대요. 그렇다면 기와지붕과 초가지붕 어떻게 만들까? 그럼 만드는 과정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기와지붕은 나무로 지붕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판을 깔아 흙을 두껍게 바른 후에 기와를 이어서 만듭니다. 초가지붕을 만드는 것도 비슷한데 지붕을 얹을 자리를 보토라는 흙을 깔아주고 그 위에 포를 썰어 넣어 고르게 반죽한 진을 올린대요. 그 다음에 볏짚을 엮어서 이어준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지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지. 그래서 포가라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어는 각각 기와지붕, 초가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단 봐볼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의 지붕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비해 훨씬 크고 넓은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가 뚜렷한데 넓은 지붕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을 막아 집안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이건 정리해줄 말이겠지, 그치? 마지막 한옥의 지붕은 보기에만 멋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뭐가 담겨져 있다?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가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한옥의
지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문제 나와 있네, 그치? 한옥의 대표적인 지붕에는 뭐가 있어요? 기와 지붕과 초가 지붕 있는 거고, 2번은 같이 했죠?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근데 쌤, 네. 역사 언제 나와요? 네? 중학교 때 역사 언제 나와요? 역사요? 네, 세계사요? 세계사. 세계사라 2학년 때 세계사하고요. 3학년 때 우리 한국사 해요. 아, 교육과정이 그렇게 됐어. 2학년 때는 세계사. 반대라고 하나? 거의?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좌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래요. 보통 우리가 좌절 OTL이라 하잖아요. 네? 왜 OTL을 하는지 알아? 이거 조금 옛날 건데 이거 추측해봐. 에이지? 왜 OTL이라 하게 해요? 너무. 야, 역시. 모양 봐봐. 잠깐만. 좌절하는 모습이잖아, 사람. 그래서 OTL이라고 해요. 아니. 사람 얼굴, 팔, 다리. 역시. 역시. 에이. 자, 너무 네. 아니야. 이거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야. 알겠어요. 좌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 좌절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얘기했는데,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며 좌절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핵심어는 좌절이죠. 인간이 겪는 좌절, 그 가혹한 시련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역사 이론을 펼쳤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가 토인비래요. 이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문명은 인간이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면서 고대 중국 문명을 발전 예로 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토인비가 하는 말은 뭔 거야? 우리는 가혹한 환경에 맞서면서 모여왔다. 발전해 왔다. 라는 게 중심 문장이겠죠. 핵심어는 가혹한 환경이에요. 과거에도 양쯔강과 황허강은 중국의 대표하는 강이었는데, 양쯔강 주변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짓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황허강 주변 지역은 너무 추워서 겨울이면 강물이 얼고, 그리고 강이 너무 자주 범람해서 농사를 지어도 항상 피해가 큰 곳이었대요. 하지만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일어난 것은 양쯔강이 아니라 황허강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토인비는 인간의 좌절을 경험하는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발전을 가져온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혹한 환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1960년대 초 어느 생물학자가 갓 태어난 쥐 여러 마리 데리고 또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예로 나와요. 그는 쥐들을 두 무리로 구분하여 한쪽 무리의 쥐들을 작은 우리 속에 넣어 어미쥐와 격리했다가 다시 어미에게 보내준 일을 21일 동안 반복했대요. 그동안 다른 무리의 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어미쥐들과 함께 두었는데, 그랬더니 20일 후에 두 쥐들은 다른 성향을 보였습니다. 어미와 격리되었던 경험을 반복한 쥐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을 주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을 했는데, 반면에 어미와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쥐들은 작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괴로워했대요.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또 근거로 적절한 좌절이 있으면 새로운 시련을 더 잘 극복해낼 확률이 높구나 하고, 이 실험을 근거로 또 주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또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나면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어렵고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고 뭔가 해봐야지 좀 더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본 거죠. 이처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 심리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잘 견뎌내면 더 나아지겠지, 더 성장하겠지, 더 성숙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좌절이 핵심어예요.
그렇구나. 자, 그럼 3번에 좌절이죠. 그리고 4번에 2번. 자, 5번에 적절한 거네요. 적절한 좌절은 5번? 필요하고 5번이네. 5번. 그리고 6번에 좌절. 그리고 7번에 알맞지 않은 거네요. 좌절을 해봐야지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이 말이잖아. 좌절한다고 꼭 실패한 인생 사는 거 아니죠. 7번에 5번이에요. 어휘 확인해보면 1번에 가공, 2번에 볏짚, 3번에 가오, 4번에 건축사, 5번에 대부분, 그리고 6번에 가호, 가혹한 환경 했을 때 나오죠? 7번에 격리, 8번에 범람, 9번에 환풍, 그리고 10번에 유의, 그 다음에 11번에 이루, 12번에 너와 집이에요. 그리고 13번에 경제적, 14번에 일반적, 15번에 문명. 이게 됐을까요? 그리고 3대에는 숙제. 숙제 표시 28쪽까지 숙제예요. 와, 너무 슬픈데요? 28쪽까지 숙제. 많아요? 28쪽까지 숙제. 나 저렇게 얘기할 줄 상상도 자, 문법 꺼내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와, 이거 안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해봅시다. 안 내주실 거죠? 우선 해봅시다. 뭔가 내줄 거다. 우선 해봅시다. 네. 와, 이게 뭐예요? 자, 피동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교재 꺼내세요. 106쪽이에요. 빨리. 알았어, 미안해. 뭔가 우리가 좋아. 어? 시간 날리면 우리가 좋아. 미안해. 오케이. 자, 106쪽 보면은 피동 표현이란 게 이제 나오는데, 자, 피동은 이제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능동 표현이랑 피동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자, 피동은 여러분 이제 영어 시간에 보통 국어 시간에 안 배웠으면 영어 시간에 먼저 배우거든요. 수동태. 아마 BPP 바이, 수동태, BPP 바이, 수동태에서 이제 수동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능동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면, 반대 피동은 내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 표현은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피동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피동은 뭐 당하는 거. 이야.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호가 우주를 안았어. 선호가 우주를 아는 거야. 근데 우주 입장에서 선호에게 안긴 거야. 안긴 거야. 아셨죠? 여기서는 선호가 우주를 안다. 지가 아는 거고, 우주 입장에서는 선호에게 안김을 당한 거죠. 안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동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은 먼저 오른쪽 볼게요. 107쪽 먼저 볼게요. 107쪽은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능동문과 피동문이야. 능동문의 피동문을 바꾸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경찰이 범인을 잡다야. 경찰이 문장 성분이 주어예요. 주어. 범인을 을 붙은 건 뭐? 목적어야. 잡다 동사인데,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라 가요. 뭐뭐에게 무조건 부사어라가 부사어. 뭐로 바뀐다고요?
부사어. 다시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뭐로 가요? 부사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뭐로 가요? 주어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이 경찰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잡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히다. 이거는 시제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 이거면 어떻게 바뀌겠어? 잡힌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시제로. 그쵸? 그러면서 잡다는 능동사면 여기서는 잡히다면서 피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히 있죠. 여기 히가 들어가잖아요. 이 히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동을 만들어주는 피동 접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뜻을 제안해 준 걸 접사라고 해요. 근데 특히 이거는 잡다 뒤에 붙잖아. 그치? 뒤에 붙어서 꼬리 밑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피동 접미사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피동 접미사. 피동 접미사라고 하는데 이 피동 접미사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히 리기가 있어. 이히 리기 중에 지금 히가 쓰인 거야. 이해됐나요? 이 히리 중에 지금 히가 쓰인 거야. 그래서 피동 접미사는 이 히리기가 있고 그리고 뭐뭐하게 되다가 붙어요. 그걸 정리된 게 앞에 106쪽으로 가요. 자, 106쪽은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생님 이 히리기가 붙나 있지?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네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히리기. 그래서 여기선 이히리기는 각각 만날 수 있는 동사가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가 사람을 물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피동으로 바꾸면 사람이 모기에게 물렸어가 되지. 그럼 뭐가 붙은 거야? 리가 붙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이런 피동 전미사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동 전미사는 뭐가 있다고? 이히 리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체언에 뭐가 붙냐면 되다가 붙어도 피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히리기가 붙거나 되다가 붙으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파생적 피동. 다시 한번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거나 되다가 붙으면 무슨 피동? 파생적 피동인 거야. 근데 뭐뭐 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가 붙으면 통사적 피동이에요. 다시 한번 뭐뭐 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가 붙으면 무슨 피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뭐 어지다랑 뭐뭐 하게 되다가 붙으면 무슨 피동이라고? 통사적 피동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서 이중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107쪽 앞에 보면 밑에 보면은 이중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이 두 개 써서 이중으로 됐다라는 거야.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문법에 어긋난 표현으로 쓰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시문 보면 이 책은 프랑스어로 쓰여졌다. 쓰여졌다 기본형이 쓰다잖아요. 쓰다, 이다, 어지다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여기선 피동 전미사도 쓰였고 어지다도 쓰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뒤에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쓰였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였다. 또는 나무의 뿌리가 뽑혀졌다. 기본이 뽑다죠? 여기선 히도 붙고 어지다도 붙었잖아요. 그치? 보통 뒤에 게 삭제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뽑혔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리고 피동 표현의 효과 봐보자. 어떨 때 피동을 쓰냐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능동 표현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앵커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주 한데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책임을 피하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피동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능동이랑 피동이야.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 그렇지? 당하는 거야. 근데 바꾸는 방법. 자 피동문의 주어가 아니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로 가요? 부사 무조건 부사로 가는 거야.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가고, 그리고 서술어는 자연스럽게 피동전미사 뭐가 붙어요? 이히 리기가 붙거나 뭐뭐하게 되다가 붙어요. 이게 붙으면 무슨 피동? 파생적 피동. 이게 붙으면 파생적 피동. 근데 뭐뭐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가 붙으면 무슨 피동? 통사적 피동인 거야.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붙어야 된다고. 두 개가 붙으면 이중 피동이어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가 내용이에요.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넘겨봐. 자, 사동 표현부터 갈게. 자, 사동 표현. 피동이랑 사동은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사동은 아까 피동은 당하는 거라 했잖아. 내가 당하는 거면 사동은 내가 시키는 거야. 내가 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도 반대 표현이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있거든요. 주동은 내가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능동이랑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아. 능동이랑 주동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반대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능동이나 주동은 내가 하는 건 맞는데 반대 개념이 다른 거야. 아까 전에 능동의 반대는 뭐라 했지? 피동이라 했어. 피동. 능동의 반대는 피동이야. 근데 주동의 반대는 뭐야? 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동의 반대는 뭐? 사동인 거예요. 자, 주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하도록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동은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그래서 불일사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서가 지가 책을 읽는 거야. 그치? 지가 읽는 거야. 근데 주어가 예서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거죠. 읽히는 건 읽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봐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109쪽 가볼게. 109 쪽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가 없냐야.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있으면 타동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만드는 방법. 동생이 잡니다. 이게 주동문이야. 이걸 이제 뭐로 바꾸는 거야? 사동문으로 이제 바꾸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주어, 시키는 주어가 필요해요. 뭐라고? 시키는 주어를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주어를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동생이 주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로 가? 아니, 사동문에 뭐로 가요? 목적어로 바뀌어요. 다시 자, 여기서 만약 주동문에 목적어 없으면, 다시 한번 주동문에 주어가 없으면, 목적어 없으면, 다시 천천히. 주동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 뭐로 가요? 목적어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주동문에 목적어 없으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 뭐로 간다고? 목적어로 간다고. 목적어. 그리고 동사는 자연스럽게 동생이 자는데 윤지가 동생을 재우다가 되지. 그치? 그러면 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우를 뭐라고 부를까? 사동을 만들어주는 사동 전미사가 되겠죠? 이게 사동 전미사인 거야. 자, 사동 전미사는 자, 7개가 있어요. 아까 전 이희리기는 똑같아. 이희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우구추가 추가돼요. 이희리기 우구추야. 이희리기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그 중에 뭐가 쓰인 거예요? 이 우자가 쓰인 거지.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우자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희리기 우구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주동문에 목적어가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사동문으로 바꿔야겠지, 그치? 자, 첫 번째 방법은 또 뭐가 필요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해, 그치?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고, 자,
주동문의 주어가 여기서는 뭐로 가요? 부사어. 부사로 가요. 만약 목적어가 있으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로 가요. 그리고 그대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야. 그리고 사동문은 사동 동사는 자연스럽게 먹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기가 밥을 먹었다. 지가 먹은 거죠, 그쵸? 그런데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게 했다. 먹였다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 거야? 이가 들어간 거. 이게 사동 전미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되겠냐면 먹게 만들다. 했다.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것도 되겠죠? 뭐뭐하게 하다가 들어가도 사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건 무슨 사동이겠니? 파생. 파생. 그렇지. 파생적 사동이고 뭐뭐하게 하다가 들어가면 동사다. 통사적 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108쪽 가보면 자, 사동 표현은 사동 전미 사이에서 실현되거나 뭐뭐 하다 보는데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와 우구추가 붙으면 파생이요.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거나 또는 시키다 밑에 시키다 표시하자.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거나 시키다가 붙으면 무슨 사동? 파생적 사동이에요. 파생적 사동. 근데 뭐뭐하게 하다가 붙으면 무슨 사동? 통사적 사동이에요. 통사적 사동. 여기가 됐을까요? 다시 뭐뭐하게 하다가 붙으면 통사적 사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를 한번 해볼게. 서연이를 예를 들어볼까? 네? 서연 아니다. 이동명. 그래 동명이 하자. 아니 그 앞에 친구 어때요? 동명이가 왜 저예요? 넌 특별하니까 옷을 입는다. 너무하시네. 이거를 사동문으로 바꿔볼게요. 엄마가 저안 그래요. 동명이에게 옷을 어떻게 되겠어? 입힌다. 왜 그러세요? 또는 아니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래. 이거 특별히 이거 옷을 입게 만든. 한다 이렇게 되겠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뭘 알려주려 하냐면 봐봐. 입힌다, 입게 한다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봐봐. 입힌다는 직접 엄마가 동명이 옷을 갈아입혀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갈아입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간접도 되고 직접도 되는 거야. 근데 입게 한다는 뭐만 되는 거야? 간접만 되는 거죠. 그쵸? 입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 전민사가 쓰이면 직접 사동이랑 간접 사동 두 가지로 의미가 돼요. 근데 뭐뭐하게 하다는 뭐만 돼? 간접 사동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힌다랑 입게 한다랑 좀 다르잖아. 입힌다는 직접 엄마가 동명의 옷을 갈아펴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뭐 입게 한다는 동명이가 그래 얼른 갈아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 예시 써놔. 네? 예시 써놔. 끝나가니까 꺼지고 있어. 쌤. 진짜 써나요? 네. 쌤. 주어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아니 주어는 알아서 바꾸세요. 안 보여요. 쌤. 아니 얘들 다 전. 너 집에서 어떻게 보여요? 아니 나한테. 아니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보이니? 자, 동명이가 옷을 입는다. 내가 불러줄게. 동명이가 옷을 입는다. 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수강 취소하러 갈까요, 저? 아니 왜? 뭔가 진짜 아무리 예문이라 해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주어를 바꾸세요. 땡땡이가 옷을 입는다. 아니 이미 그래요 얘들한테. 나 이거 적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사동문이에요. 엄마가 동명이에게 땡땡이에게 옷을 입힌다. 누가 그거
엄마가 동명이에게 옷을 입힌다. 저 집 가도 되는 거예요? 또는 입게 한다. 저 집 가도 되는 거예요? 예시문 써주세요. 오늘만 머리를 몇 번 박은 거지?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입힌다는 간접이랑 직접 사동 의미고요. 입게 한다는 뭐 만든다고? 간접. 간접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분 나빠. 야, 나 이거 스토리 올려도 돼? 야, 너 진짜 나 그럼 쌤한테 바로 얘기할 거야. 그러지 마. 자, 그러지 마. 진짜 기분 나빠. 자, 숙제는 쌤이 이거는 안 내줄게. 안 내주고 부정표현까지 하고 한꺼번에 문제 풀게요. 다 어휘 외워오시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만 숙제로 해오세요. 아셨죠?